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도 그렇지만 오늘도 사도광산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한테 강제성 이런 부분 요구를 했고 일본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 받아들였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평론가님. 네, 국회 외통위 참. 이재정 의원이 네. 이제 외교부한테 실제로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을 요구를 했느냐라는 관련 질문을 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하. 사도강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화를 일본 쪽에 요청했지만 네. 최종적으로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네. 자, 우리 정부는 2015년에 이미 강제성 문제가 끝났다라고 외교부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봤더니 본인들이 얘기를 했지만 일본 정부가 안 받아들여졌고, 자, 우리가 어떤 협상 카드를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아니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협상은 결렬입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안 받아들이시겠다고요? 예,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는 뚝 받아놓고는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2015년에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일본한테 가서 제대로 요구조차 못하고 협상도 제대로 타결시키지도 못하고 와가지고는 오히려 한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 관련된 대일 외교에서 항상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관련해가지고 항상 투명하게 먼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아하. 늘 일본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기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우리 국민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우리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아니다 이러고 막 일본 정부를 위한 해명을 우리 정부가 막 해줍니다. 일본을 위한 해명은 우리가 해준다. 우리 정부가 해줍니다. 지금까지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됐는데요. 해고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가지고도 우리 정부가 매일 브리핑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안전하다고 했다고. 이건 사실 일본 정부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도 우리가 화가 나는 문제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정부는 늘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설득하려고 하는지 이번에도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어쩌면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고 협상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유리하게 한국이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쉽게 강제성 표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포기하고 불리하게 협상을 해가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뭐 답은 우리가 다 알고 답이 있죠. 알고 있지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교수님한테. 왜 이럽니까? 일본한테 왜 쩔쩔맵니까? 뭐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맨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발생한 네. 일이 아니고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랬고 라인 사태도 그랬고, 뭐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굉장히 이제 일본에 우호한 그런 정책을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추가 설명 우호적인 것도 필요하긴 한데 우호적이라도 뭔가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으면 그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설명도 반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을 외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교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교는 그냥 나는 너에게 줄게, 너는 나한테 줘가 아니라 정말 자기 나라가 필요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맞습니다. 국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을 다른 나라와 협상해보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뭐 등등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쪽에서도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거는 외교가 아닙니다. 그 기억나요? 물을 반잔 채워놨으니까 일본에서 반잔 채워라. 근데 반잔 안 채우는 것 같아요. 물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결혼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네. 외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결혼에도 협상 그렇게 안 하는데 외교에서 택도 없다 이렇게 교수님께 짚어주셨고,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 전문지입니다. 디플로매트. 이 내용을 달았는데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공범. 네. 물론 이제 외부 필진이 쓴 칼럼이긴 네. 한데요. 사실 이걸 실었다는 것 자체가 디플로맷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실어준 거거든요. 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강산과 관련해가지고 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일본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한국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한국 국민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들을 한국 정부가 했는가에 대해 관련된 분석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표현했죠. 야, 아니, 야, 왜냐면 참. 교수님도 사실 우리 그 이유 다 알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피해갔던 얘기를 그냥 해주신 그대로 거예요. 해주신 적나라하게. 거예요. 예, 그냥 해준 겁니다. 네. 이겁니다. 우리도 다 의심하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냈다가는 나 반정부 체제 인사로 네, 몰려서 뭐로, 혼날까 잡혀갈까 걱정됐던 부분을 지금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하고 식민지 잔혹행위와 엘리트들의 협력을 미화하는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의심했던 내용을 그대로 짚어준 거죠. 그 이후에 지금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등등 임명하는 걸 보면 뉴라이트 인사들이 지금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본 식민지를 그때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임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솔직하네요. 다른 나라라서 그러나 우리나라 미국은 원래 솔직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일단 속 시원하고요. 네. 우리가 국내에서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지도 못하는 그런 주제를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것도 너무 네. 좋았고.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네. 물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이렇게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과 관련된 특히 일본하고는 저희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참 네. 일본하고는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받아들이지 못할까.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태생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네. 제가 22년 여기는 살다 보니 더 잘하실 느끼는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만큼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 얘기긴 하지만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일본의 이런 거는 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의 저만 그런가요?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고요. 네. 아니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일제 그게 예. 아직 우리 일제 그 강점기 예. 피해자들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견디는 그리고 거죠. 그 가족들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고통 저희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 언론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러시아 언론하고 한국 언론하고 비교해가지고 딱 느낌이 어떤지가 난 너무 궁금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언론이 러시아 언론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거든요. 러시아 언론 어때요? 푸틴 대통령 얘기. 그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하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물론 한국보다 탄압이 훨씬 더 크고 이런 고멸은 훨씬 더 심한데, 네. 근데 그래도 이런 약간 정보가 막 하면 뭔가의 반대 목소리를 못 내는 것 면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다. 똑같죠. 비슷하다. 네. 결국 러시아나 지금 러시아 상황이나 한국이랑 한국 똑같죠. 상황이나 다르지 않다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대놓고 하는 거고 한국은 교묘하게 하는 거고. 교묘하게 하는 거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두 분이 한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한일 외교 조언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고작 5년짜리가 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역사를 뒤흔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고작 5년짜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한반도 역사 전체를 흔들려고 하고 국민들을 전체로 적으로 돌리는 이 행위를 도대체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죠? 주변에 외교 관련한 인사들 다 잘라내십시오.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만 모아놓지 마십시오. 아니면 의도적인 거라고 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역사책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책 안 읽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냥 책을 잘 안 읽으셔서. 초등학생, 중학생도 알 거예요. 뭐가 맞는지 한국 사람이라면 아는데 왜 다른 교수님도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책을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아서 책을 읽으라고 제가 더 지금 휴가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배경 지식이나 공부를 많이 네. 못 하셔서 이해를 못 하신다면 네. 지난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손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또 네. 지난 보수 정권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맞습니다. 감옥으로 보냈는데 네. 이런 운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해리스가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것인가 되게 관심이 됐었는데 팀 월즈 어떤 사람입니까? 이 네. 사람을 지명했어요. 자, 참. 저는 해리스가 지금까지 정치적 역량에 있어서는 저는 해리스가 좀 존재감도 없고 무능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통령을 해리스가 선택한 거라면 완벽한 선택이라고. 엄청난 예. 선택이다. 예,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딱 전형적인 백인 예. 중산층 네. 남성 예. 그리고 가정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 정반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잘 뽑았네요. 네, 그러면. 왜냐면은 조지 셔피로 원래 페니실베니아 주지사가 가장 유력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다들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민주당 색깔과 가장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엘리트의 느낌. 네. 예, 그리고 약간 고급진 느낌. 자, 그런데 팀 월즈라고 하는 사람은 저보다 딱 10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예. 더 많아 보이는데 10살 많습니까? 예,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훨씬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주방위군으로 한 24년 근무를 하셨고 예. 그냥 이제 딸 키우면서 되게 평범한 그러나 열정적인 그러나 민주당의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분, 예, 그 소탈한 느낌 이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을 거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바이든 싫어요. 왜 싫어요? 바이든이 그동안 점잖은 척하고 약간 엘리트적인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하고 거리감이 있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항상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하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데 팀 월즈라는 사람은 본인이 주지사로 그 전에 하원 의원으로 육선을 하면서 굉장히 서민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아니, 직설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필요해요? 이건 안 되겠죠. 요건 필요하죠.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리스와 바이든을 가장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통령을 가장 다른 색깔 니들이 원하는 니들 공화당이 맨날 공격하는 자, 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엘리트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소외당하셨죠? 여러분의 언어를 얘기하는 트럼프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원했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언어를 얘기해줄 여러분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제가 데려왔습니다. 이건 거죠. 트럼프인데 진보예요. 사실은 미국 사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야, 그거가 진짜 누구도 아마 예상했던 인물은 유력했던 아니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야, 이거는 참 이 지명 의도가 그런 거를 좀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와. 뭐 일단은 괜찮은 선택이고요. 또 뭐 물론 미국의 현재 분위기나 뭐 아젠다에 따라서 당연히 해리스 자체가 여성이고 네.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통령은 반대로 가야 무조건 되겠죠. 백인 남성이어야 하는 예. 거고. 그래서 샤피로가 유력했지만 샤피로가 약간 조금 민주당 내에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서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엘리트가 아닌 네. 정말 뭐 고등학교 뭐 선생님이라든가 뭐 군대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런 선택은 통할지 안 통할지 우리가 알 봐야 수는 될것 없지만 같은데. 예. 근데 저 예. 되게 웃긴 게 미국 주류 언론의 분위기가 저 보면서 되게 야 얘들도 참 이중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월스가 평소에 굉장히 촌스러운 패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편하게 옷을 입고 다녀요. 정장 같은 거 잘 안 입고, 네. 뭐 점퍼 같은 거 입고, 사냥용 모자 쓰고, 막 청바지 입고,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의 새 대통령인 페지시키안 대통령이 그런 서민적인 이미지예요. 점퍼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페지시키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니 왜 의원식이나 되고 정치인인 사람이 그렇게 때와 장소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 이러고 비판하는 기사가 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뭐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판 얘기가 많아. 이래갖고 네. 기사를 써놓고는
이번에는 너무 서민적이야 이러고는 또 막 칭찬하는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중적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 말씀하셨는데 두 분 지난주에 우리나라 언론, 대한민국 언론 얘기를 하면서 좀 해리스를 좀 더 밀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 뭔가 역전한 것도 있고 해리스 우위도 있고 한데 윌즈 효과가 반영되면 뭔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말 근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11월 선거인데 네, 아직은 트럼프인지 해리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월까지는 일단 시간이 남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우세인 유리하다? 걸라고 봐요. 네, 저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근데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해리스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할 건지, 어떻게 행보를 취할 건지에 따라 너무 많은 것들이 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는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경제 문제가 평론가님? 어떻게 되는지가 네. 그게 더 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지난번에 트럼프가 떨어질 때도 주가가 코로나 그러면서- 경제 이런 게 겹쳐서 사실은 네. 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주가 그래서 지금 때문에 지금 주가 때문에 뭐 엄청 미국에서도 큰 난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 있잖아요. 왜 해리스가 막 뜨고, 진짜 팀홀스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그 뭔가 시너지 효과 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등을 돌렸던 민주당 지지자들, 그냥 뜨뜻미지근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리스와 팀홀스면 내가 이번 선거 투표해야지. 투표로 가자 그 정도 효과. 예, 그 효과지 중산층까지 완전히 돌아섰어요라고 할 만한 아직까지는, 부분들은 네, 안 보여요. 네. 예. 결국 미국 선거도 사실은 경합주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가 좀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중간에 뭐 제 기억이 맞으면 트럼프가 사실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하고 그 경제가 안 좋았는 그게 아마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선거도 두 분이 짚어주는 것처럼 11월까지 지금 경제가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좀 진행되느냐 그렇죠. 이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될지 모른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11월이면 네. 아직은 많아요. 예. 어떤 일이 아직까지 네, 일어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또 전쟁 같은 것도 중동 전쟁이라든지 그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변수들이 있잖아요. 변동수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자,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동도 사실 중동 상황도 미국 선거하고도 아마 크게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하마스 지도자 한이에 암살됐죠. 지도자가 선출됐는데 시나르 이 사람이 선출이 됐어요.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시나르? 자, 야히야 시나르는 예. 칸 유니스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어 아, 있는 무섭네요. 분인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제거 순위로 아유, 뽑은 사람이에요. 하필 또 이런 사람이에요? 네, 지난해 10월 7일 날 알라크사 홍수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이에는 밖에서 외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던 정치 지도자였고, 이 시나르는 가자지구 내에서 군사작전을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강경파고요. 자, 이 사람은 하마스가 초창기 이제 건설될 때부터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주로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 반역자들 처벌하는 아이고야.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해서 살해한 혐의로 1989년에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감옥에 갔던 적이 있군요. 네. 예. 거기서 사실 이 사람의 존재감이 크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22년간 그 감옥에 있으면서 2011년에 포로 교환으로 풀려나는데요. 아하. 자, 그럼 이 감옥 안에서 22년간 뭘 했느냐? 이 사람 원래 아랍어 전공이고 아랍어를 사용을 하는 네. 사람인데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배웠어요? 거기서 네, 감옥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쯤 와. 됐을 때는 이스라엘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완벽한 히브리어를 구사를 하는 거예요. 적국이라고 맞죠? 그렇죠, 맞죠. 여기 대한 적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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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적국 언어를 그냥 배워서. 예, 언어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공부를 다 마칩니다. 대단하네. 더불어서 사실은 처음에 초창기에 젊은 시절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하마스 자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그 리더십을 어디서 키우냐면 그 구금된 교도소 안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들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22년간 복역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은 거대한 인물이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본인이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 입장에서도 얘는
좀 약간 이스라엘 친화적인데 예. 유화적인데라는 판단을 좀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2011년에 포로 교환할 때 왜 가장 위험한 사람이면 내보내 주겠습니까? 아하, 그러네요. 그때 내보내 줬다는 건 뭐냐면 얘는 좀 심어놔도 약간 우리랑 대화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더 세게 합니까? 강경파로 변하죠. 아유. 내가 가보니까 네. 얘네들하고는 역시 대화는 안 돼. 아하. 그리고 사실 하니에라는 사람은 하니에는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파타 정당이라고 하는 다른 정당이 이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분열되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는 주의자였어요. 네. 그래서 하니에는 사실은 본인이 하마스 가자지구 내부에 있을 때 내가 파타에 좀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약간 온화적인 인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게 실패했어요. 아하. 실패하면서 밖으로 내쫓기면서 카타르로 가면서 그냥 외교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내부를 장악한 사람이 시나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나르가 2017년에 하니에의 뒤를 이어서 가자 지구를 장악한 순간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자 지구의 운명은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지금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가자지구. 결국 협상이 이 시나리오가 된 이상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원래도 어렵고요. 어렵지만 원래도 한예를 암살한 것도 문제고 또 이쪽에서 시나리오를 또 선출해버린 거는 더 최악으로 가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격해지죠. 양쪽이 다. 아하. 예, 가지고 하마스 쪽에도 계속 격해지고 있고 네. 네타냐후의 뭐 최근 행보를 보면 전혀 뭐 양보하거나 없죠. 평화 협상 그런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사람도 아마 최고할 기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 지금도. 암살 부분이거든요. 공개적으로 사살하겠다 밝혔는데 암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예도 쉽게 사실 어찌 보면 유란에 가가 막 그렇게 암살해 버렸는데 시나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냉혹한 부분인데요. 예. 한이에가 암살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네. 누구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네. 그냥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타냐후 쪽 네. 아닌가요? 자, 이스라엘 내부에도 전쟁을 끝내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전쟁을 계속하길 바라는 강경 쪽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란 내부적으로도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외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이 있고 이란에서도 그렇죠. 예, 예. 강경하게 뭐야 싸워야지 음흠. 힘에 의한 평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하마스는 어떨까요? 아, 한이에는 대화로 외교적인 문제로 사실 평화협상 거의 끝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게 되면 하마스는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강경파들은. 투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정확하게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부적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내부의 강경파들은 그 안보 위기를 빌미로 본인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나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 당연하죠. 예. 그럼 시나르가 만약에 죽어버렸을 때 하마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과연 시나르를 그렇게 쉽게 죽일까요? 그래서 쉽게 사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살려놓는 이유도 있겠죠? 예, 한예랑 시나르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적인 걸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이란 상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수위 좀 조절해라 이 요구를 했는데 교수님, 러시아에 이런 왜 껴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뭐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고 네. 쇼이구 전 예. 국방장관이 그렇죠. 국방장관이 한 거죠. 말인데, 네 이것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이 믿지 않은 뉴스이긴 해요. 왜냐하면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 방어 체계를 이제 수출했거든요. 네. 이제 자기 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뉴스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말하지 않을까. 그냥 한 말이다. 네. 의도 없이. 의도 없이 하는 것도.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굉장히 많은 드론이라든가 이제 무기를 지원했고 그렇지. 지금도 만약에 이란이 뭐 이스라엘을 만약에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해야죠. 이란 지원하겠죠. 편들겠죠. 아마도 하게 된다면. 네. 그 최근에 푸틴 암살이 발각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미리 알아서 미국을 압박해서 우크라이나가 그걸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기사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전쟁 상황이고 적대국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뭐 최대 수감자 교환도 하고 물밑에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최고 지도자가 쇼이구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래? 우리 수호의 전투기 좀 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내부적으로 물밑 대화들은 다 오고 가고 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란에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이란의 보수 매체라는 곳에서 아니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드론이나 미사일이 발사될 이유가 반드시 있어? 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란은 거의 대부분 다 관영 매체잖아요. 네. 이란 정부에 반하는 매체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네. 보수 매체라고 해서 따로 나왔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야, 한이애가 죽었잖아. 이란하고 특별히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적대적으로 대해가지고 우리 손해를 볼 필요가 있어? 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아하. 위해서 아하. 슬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이애를 누가 죽였을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정하진 않았죠. 당연합니다. 안 했어요. 그러나 한이애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이득을 얻는 얻는 사람들이 쪽은 누구냐? 또 누구냐? 예. 우리가 그 이면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러시아 얘기 좀 나온 김에 요거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어요. 네. 수비도 안 될 건데 왜 본토까지 공격하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 봐야 됩니까? 너무 그래도 저거 놀라가지고 저라면 수비할 건데 본토를 쳐버렸어요. 근데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3일째고요. 네. 3일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쿠스크 지역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거기는 예, 보이네요. 35km 정도에 네. 침투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 마을과 이제 소도시를 점령했는데 지금 막 이 얘기가 오가고 있고 이 상황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은 정확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사태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러시아 국경을 지금 지키는 군대가 하나도 없다. 누구나 러시아 들어와라. 러시아가 네. 좀 약해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만약에 해도 그러니까 그 군이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도 모스크바까지 아주 쉽게 진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보호가 안 돼 있다. 모든 군대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 봉토 지키는 군대가 사실상은 없다. 이야. 그리고 또 이거 미국도 이거 반응했고 유럽도 예. 반응했는데 뭐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하겠지 뭐 정쟁 방어 체계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 반응했는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거는 정말 철저한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가 작정했던 계획이고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미국도 몰랐어요. 몰랐대요. 원래는 미국이 지휘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 참지력이 있다. 뭔가에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뭐 기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아직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를 놀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짚어주세요. 만약에 미국이 어떻게- 알았다면은 몰랐던 이걸 것 같아요. 막았겠죠. 왜냐면 지금 하면 예. 방어위에서 쓰라 무기 그렇게 준 그렇죠. 건데 그렇죠. 공격해버렸으니까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허용해주는 부분도 뭐냐면 네. 본인들이 공격을 받는 한도 하에서 그러니까 전선이 형성된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 지금 놀란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도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거잖아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든 그러니까 군 병력이 다 전선으로 옮겨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허를 찔린 건데 많은 전문가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무모한데 이걸 왜 했느냐? 그건 결국은 좀 전선을 흔들어 보겠다는 그쵸? 네,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우린 몰랐어. 우린 몰랐어. 아니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거를 막았지. 막았겠지라고 이제 변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진 아하. 거고요. 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대선 그게 때문에 문제예요. 거기에 관심 쏠려 있고 이스라엘 지원하느라 정신이 빠져 주의 있고. 함기시킨 거네요, 사실. 당연합니다. 저기요, 저희 여기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 본토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네요. 지원해 주셔야 돼요. 저희 뭐 잊은 거 없어요. 저희 여기 있거든요. 예, 요게 지금 제대로 성공을 한 거죠. 뭐 예.
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러시아 네.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지만 이 그 공격의 대상 선택도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여태까지는 우크라이나에게 점령하고 있는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라고 우기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쿠스크 지역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아,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다. 원래 역사적으로 옛날에?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러니가 있기도 하죠. 그러네요. 원래 우리 땅에 가는 거네요. 회복, 수복하는 그런 그러니까 관념도 되는 거네요. 명분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거죠. 명분이 좋죠. 좋죠. 좋은 네, 명분이 거죠. 좋죠. 침략이 아니다. 네. 우리 땅 그렇죠. 수복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레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